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문을 힘차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사나이 김종대 편집장님, 오늘도 변함없이 1부 순서부터 결합을 해주시게 됐는데요. 네. 예.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일기예보상으로는 뭐 소나기가 내린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우산을 준비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봄 햇살이 굉장히 화창합니다. 글쎄, 일기예보가 틀리면은, 네. 기상청의 예보관들이, 네.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난 그분들을 존경해요. 네. 일기예보를 하시는 분은 맞아도 자기 예측이 맞았다고 뻐기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자는, 네. 틀리건 맞건 지 믿는 대로만 얘기하고 나중에 맞으면은 자기 말이 맞았다 그러고 틀리면은 다른 요인 때문에 틀렸다 그래요. 더 뻔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상 예측관들은 일기예보가 맞으면 당연한 거고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틀릴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좀 더 앞으로 노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기상 여부를 전달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럽니다만. 네. 어떤 국가기관에서는 그걸 맞추면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네. 그게 틀리면은 굉장히 좀 뻔뻔하게 뻗대고. 네.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또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좀 일기예보관들한테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맞힌 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여지를 둔단 말입니다. 네. 또 증시를 예측하는 사람도 그래요. 네. 자기가 어떤 증시 동향을 맞췄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뻐기지 않고 혹시 내 이론이 맞은 것인가? 다른 요인으로 맞은 것인가? 네. 이걸 또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이런 거 자랑할 여유가 없어요. 반면에 이런 사회과학 계통에 좀 계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한번 현실주의자는 현실주의 주장만 해야 되고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 주장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엉터리예요. 네. 네. 예. 오늘 우리가 오프닝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2부 순서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남재중과 국정원 파동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네.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2008년인가요? 원정아 씨 간첩 사건으로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겨레하고 2009년 일입니다. 예. 한겨레하고 인터뷰에서 네. 아버지를 간첩이라고 자백한 거는 이제 국정원 또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어떤 허위 자백이었다. 이런 또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네. 폭탄주 수사라는 겁니다. 예, 예. 또 최근에 유우성 씨 사건도 있고, 원정아 씨 사건도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이분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2부 순서 때 우리가 또 탈북 지식인 한 분을 모시고 이 문제를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제 가장 전문가죠. 한반도 평화번영 연구소장 김형덕 소장을 2부 순서에 네, 우리 방송 초창기에도 한번 모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네. 2부 순서 때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네. 1부 순서에서는 오늘 새벽이었죠. 네. 네, 이게 정말
이 타이밍 자체가 이보다 더 기가 막힐 수가 없는데요. 네. 네덜란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MD 같이 하자 네. 이렇게 선언하니까 바로 직후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또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순서 때는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네, 진짜 뭐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박성재 PD께서 좀 궁금한 게 있다고 꼭 물어보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자인가요? 어제자인가요? 이거 조선일보 보도에서 대북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년 통일대전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게 보도가 되는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박성재 PD께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데 김종대 편집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우려할 만하죠. 물론 익명의 소식통이기 때문에 이걸 네.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출처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지만은 한편으로 이제 작년 그 3, 4월 북핵 위기 당시에 북한이 통일대전 이제 3.1 전쟁 계획이라는 거를 친북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공개하면서 네. 이제 그 어떤 불방망이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불바다를 통해 가지고 3일 만에 이제 어떤 그 통일대전, 통일을 완수하는 전쟁을 한다. 이런 어떤 그 이전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 거고 또 3월에 그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 동영상이 발표되고 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부대를 방문해서 네. 우리식 전면전 태세가 이제 준비가 끝났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식 전면전이라는 게 바로 그 통일대전을 의미하는 거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북한이 나아가는 어떤 군사 전략의 방향은 어떤 그 한반도의 동시전장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부터 북한이 수시로 얘기하던 판가리 전략, 네. 이 두 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 이제 서울과 대전에서 지체하는 바람에 통일의 그렇죠. 기회를 놓쳤다는 걸 지금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이제는 동시에 신속하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즉 현대 전쟁을 수행하겠다. 네. 이런 쪽의 어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3.1 전쟁은 우리가 전혀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면 가능해요. 네. 그럼 가능해요. 뭐 그럴 일은 만무할 테고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2015년인가? 네. 그러니까 2015년이 통일 원년이라고 한다면 또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분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예. 그 통일을 위해 죽자고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뭐 작년 송년회 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다고 하죠. 2015년까지. 네네. 네. 그래서 다 죽자. 네. 그럼 진짜 저쪽은 통일대전 하겠다 그러고 이쪽은 다 죽자 그러고 있고. 네.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가장 비현실적인 발언을 골라서 하는 남북한의 성향은 반대되지만은 왠지 닮아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뭐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네. 좀 이 썩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타당성 있게 봅시다. 예. 그 더 이상 망상 같은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이제. 네네. 예.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올 초에 저희가 진짜 안보 시작할 때는 그래도 올해 좀 남북 관계에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네. 북측에서 여러 가지 신년사에서 중요한 메시지도 좀 내놨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발표를 한 바 있고, 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네. 이러면서 좀 올해는 좀 작년과 다른 그런 어떤 한반도 정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어떤 약간의 좀 낙관이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 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음. 다시 과거의 예. 대교 시대로 회귀하는 예. 그런 어떤 우려한 상황들이 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기 헤이그에서 네. 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자, 원래 이 해관보 정상회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53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 어떤 핵의 평화 네. 이런 어떤 그 다자간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세력 균형을 논하고 동맹을 논하는 건 사실은 이런 다자간 회담에선 적절치 않은 네.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아베 총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약 45분간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삼국 정상이 얘기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공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제 굉장히 어떤 동북아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여기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제 삼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 네. 이런 어떤 얘기고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게 이제 본심이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거였죠? 한미일 3국이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네. 그러면서 공동의 군사 작전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더욱더 협력을 심화시킨다. 결속이라는 표현을 결속이란 썼죠. 썼어요. 예. 그래서 뭔가 예. 한미일 3국이 구체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걸 앞으로 해야 된다.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던 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군사훈련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세 나라가 같이 미사일 방어 체제, MD 하자. 예. 예, 이런 어떤 발언을 내놓았어요. 이렇게 보면 평소에는 이제 전에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과 유사한 네. 이번에는 뭐 협정은 아니라 양해각서라고 얘기합니다. MOU라고 하죠. 이걸 네. 삼국 간에 체결을 해서 우선은 군사 정보 교류의 길을 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의 어떤 공동 훈련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MD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해군의 협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6월이었죠. 6월에도 제주 남방해역에서 이제 퍼시픽 드래곤, 우리말로 하면 네. 태평양의 용 예, 이런 그렇습니다. 이름을 이름을 가지고 한미일 3국이 해상 MD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뒤늦게 네. 확인이 된 바 있었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은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일본 자위대 장교가 참관을 한다든지 미일 합동 훈련에 한국군 장교가 참관한다는 이런 일들이 이명박 정부 때 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한일 간의 역사 논란으로 이제 좀 잠시 중단된 거 이런 부분들을 오바마 대통령이 가리키면서 이제 삼국이 좀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MD도 같이 하자 이런 어떤 이제 발언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정확한 워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런 어떤 정 대표가 얘기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어떤 군사 협력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개국이 이러한 단결과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네. 아태 지역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다. 네네. 이건 이렇게 가지고 이제는 뭔가 3국이 어떤 옛날에 3당 합당하듯이 네. 예, 아주 단결과 의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강한 어조로 이거를 천명하면서 이걸 강한 메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이 강한 메시지는 저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네, 이거는 중국이나 북한 또 동북아 정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메시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결국 한미일 3자 군사 결속.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미일 삼각동맹. 네. 이것이 북한을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속내가 이 발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편집장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네. 2012년이었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네. 이때는 보호협정이어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어떤 논란이 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 MOU. 양해각서로 간다라고 한다를 때 예.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나 비준 절차를 밟지않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어떤 의미가 분명한 거 아닌가요? 원래 협정은 국회 비준을 안 받고 조약은 받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작년 2012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네. 이건 국회 비준을 필요치 않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네. 대부분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 비준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죠. 네. 그런데 협정마저도 그때 무산이 되니까 네. 이번에는 틀을 달리했습니다. 이게 양해각서인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꼭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도대체 이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하고 MD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네네. 왜 협정이 필요한 걸까요? 또는 MOU가 필요한 걸까요? 네. MD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정된 수순인데, 정보보호 협정, 한일 간에 체결하려던 협정 제6조에 보면은, 특허권, 즉,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바로 이 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이에요. 네. 단순한 정보 교류는 네. 이런 협정이 없어도 합니다.
한미동맹 60년 살아 그러지만은 정보공조 체제인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공조 체제가 한미동맹인데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거는 91년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일이에요. 네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정보교류했느냐? 네. 저기 한미 정보교류 합의 각서라는 패스케이라는 어떤 그 각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럼 각서에 의해서 다 됐다고. 근데 왜 91년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느냐 하면은 SDI, 즉 미국의 전략방위 구상 때문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이게 곧 실현될 걸로 알고 한국 정부가 레이건 정부에 굉장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조지 했습니다. H.W. 부시 행정부였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91년도면은 예. 지금 조지고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되는 분. 아, 예, 그분이네. 네. 예. 그런데 이래서 전문가하고 방송하는 게 좋아. 못 모르는 사람하고 했으면 맞다 그랬을 거 아니야. 예, 아이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또 이렇게 나의 어떤 그 허술함을 예리하게 지적해주니 나 행복해. 예. 그런데 네. 그때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미사일 방어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이 협정부터 체결해라. 네. 그래서 체결된 게 한미 정보보호협정 PSA 협정입니다. 네. 그러면 왜 이걸 필요로 했을까요? 거기에는 미국이 그 군사 위성이라든가 여러 어떤 그 미사일을 탐지하는 그 조기 경보 시스템에 해당되는 정보를 한국이 활용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거기에 내장돼 있는 첨단 군사 기술, 이것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체결이 이제 91년에 될 때 미국이 보호해야 될 지적재산권은 약 3,000건에 달하는 특허였어요. 네. 반면에 한국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3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지적재산권 네, 보호인데 그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이 지적재산권의 목록 자체가 비밀입니다. 네. 절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나 방위산업체가 뭘 하나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려고 그랬는데 네. 이미 유사한 특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개발해놓은 거 다 날리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불평등성 때문에 우리가 이 협정을 과연 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아주 진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그 여파는 고스란히 닥칩니다. 네. 91년 12월에 독소 조항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해 또 한미 로얄티 협정이라고 방산기술 협정을 맺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그 군사기술 사용료를 미국에 정식으로 지불하고 수출 허가를 받는 이런 정식 협정이 체결되는데 그 이후로 우리 방위산업이 재앙을 맞이합니다. 네. 미국이 거의 수출 승인을 안 해줘요. 네. 자, 이랬던 것이 지금 한일 간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시에 미사일 방어에 한국이 관심이 있으면 이것부터 체결하라고 했듯이 지금 오바마나 일본의 아베 총리의 구상은 한미일이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결속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선결 조건이 바로 정보보호 협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결하기로 했던 그 협정 제6조에 특허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하면 그냥 군사정보 교류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 협정이 없어도 가능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이 협정이 꼭 필요한 것은 무언가 보호받아야 될 어떤 그 군사 지적재산권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MD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게 일본의 판단인데 그동안에 일본은 뭡니까? 그 미국이 요격 미사일 개발하는 돈의 반을 댔어요. 최근에 그 시험하고 있는 SM3 블록 2 같은 경우가 네. 일본이 이제 그 반 정도 개발비를 대서 그 가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입니다. 역사가 돌고 돈다는 게요. 일본의 그 세라믹 기술, 이 상당 부분이 임진왜란 때나 구한말 때 강제로 잡혀간 이 한국의 조선인 도공들에 의해서 일본의 세라믹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미국이 일본한테 원하는 핵심 기술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격 미사일이 초고속으로 날아갈 때 이 탄두, 이 탄피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세라믹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오랜 그 과거 때 조선인 그 도공들이 예. 일본의 전수한 기술이 예. 지금 미일 간에 SM3 미사일의 탄두 개발로 이용되고 있는 하나의 역사를 좀 발견하게 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역사적 맥락도 있었네. 네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흔히 해군 장교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쯤 SM3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네. 이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MD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3는 지금 한국이 이지스함을 3척 보유하고 있고 3척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요격 미사일은 SM2 주로 이제 항공기나 네. 아주 그 속도가 느린 순항 미사일 요격용이고 SM3는 이거를 MD용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한 그런 어떤 미사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고고도로 날아가서 네. 탄도 미사일을 추적해서 요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면은 이지스함으로 이제 미사일도 잡고 어떤 그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해에서 이제 끝내주는 방공 체제가 확립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세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착각이에요. 왜냐? 이거는 고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어느 정도 그 궤도에서 포물선을 그릴 때 중간 궤도 정도 됐을 때 그 마주보고 달려가서 잡는 거란 말이죠. 측면에서 요격하면 그만큼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999년에 당시 미국 국방부에서 그 MD 보고서를 내면서요. 네. 해상 방어 체제, 즉 그 SM3를 이용한 해상 MD 체계는 한국을 방어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 별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그렇죠. 나온 미 의회 조사국의 그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어떤 네. 상황인데요. 네. 근데 지금 그 오바마 행정부 미국의 논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 오키나와, 괌, 더 나아가서 하와이 여기까지 이제 한반도 유사시 단일 전장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일본과 그 이제 미국의 섬들을 방어하는데도 기여해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그 한미일 MD 참여를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해온 이런 어떤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물론 유사시에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이 괌이나 하와이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반도 방위에 포함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SM3 미사일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부족했는데 이것이 쏠려면은 SM3 미사일이 이제 그 고고도로 올라가면서 캡슐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오는 포물선에 맞아 자기 궤도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북한의 미사일 기지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지스함에 이것이 탑재가 됐을 때 어디서 작전을 해야 되냐 하면은 오키나와 쪽. 그러니까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쪽으로 좀 멀찌감치 한반도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거기서 SM3 미사일을 쏴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싼 백감만 1조 원에다가 거기에 탑재되는 시스템이 건 2조, 3조짜리 배를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작전하면 그러면 항공기는 뭘로 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SM3 미사일을 탑재해서 서해상에 띄워놓기만 하면은 미사일 방어가 되는 걸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잡기 위해서 저 남중국해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북한에 쏜 미사일하고 궤도를 맞춰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건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결국은 MD를 추종해서 가는 동안에 이 이지스함이 한반도 방위에서 수행해야 될 주요 임무는 오히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지스함의 핵심 임무는 그 함대공. 그렇죠?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상 상륙작전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MD를 하려고 자꾸 정신 팔다 보면은 본래 임무를 방기할 수 있는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있습니다. 부분들도 그래서 지금 그 SM3 미사일을 우리가 처음에 해군 출신이 이제 신임 합참의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미사일을 사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사겠다는 말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MD에 참여해서 중국과의 마찰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정치적 고려도 있지만 그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이 3조 원짜리 배에다가 그 미사일을 탑재해서 MD 작전을 하기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군사적 기능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실무적 검토가 있었습니다. 합참에서. 결국은 MD가 한반도 방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군사 집단 내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정리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어떤 속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있으니까 빨리 미국, 일본하고 MD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네. 예, 군사적인 실효성, 네. 경제적인 타당성 이것이 정치 외교적으로 몰고 올 여러 가지 파장.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유럽에서 신냉전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신냉전이란 말은 이미 2000년대 초반, 네. 특히 2008년 부시 행정부 말기 때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 핵심적인 사연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MD, 네. MD 배치 계획을 그 강행하면서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 최근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결속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두 나라가 냉전 시대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렇게 결속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배경이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대한 체계를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단순히 북한에 위협했으니까 MD를 하자 이런 어떤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전략적인 사유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어떻게 좀 지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 이런 그 중대한 국면에 북한이 또 쐈어요. 나 참 이거 네. 내가 참 때 맞춰서 명분을 네. 어떻게 이렇게 척척 알아서 해줍니까? 네. 아니 지금 MD 못해서 저 조바심이 났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 좀 이 폭풍을 좀 피해가고 싶은데 네. 때마침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새벽에 어제 동해상으로 쐈단 말입니다. 이걸 네네. 아니 울고 싶은 거 뺨 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한미일 삼각동맹 움직임을 뺑 비난하고 그걸 또 가장 경계하면서 그 구실, 그 명분을 갖다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잘 제공해주고 있는. 그렇지. 정말 엑스맨 아닌가, 동북아 평화 엑스맨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무슨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아버지한테 며느리 밥상 차려오듯이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딱 갖다 바쳐 그래. 예? 네네. 하필이면 이때. 네네. 예. 그러니까 그 과거를 보더라도 2009년 4월 달에 북한이 또 광명성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미국 내 논란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의 상황이었는데 대북 정책의 중심을 북한과의 대화 협상에 둘 것이냐 네. 이런 어떤 협상파가 있었고 북한하고 대화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어떤 동맹파들, 네. 삼각동맹파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쏘면서 네. 이 삼각동맹파들이 굿챈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환호를 질렀던 그런 어떤 사례도 있고. 그거 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장군멍군 척척 맞아 떨어져 가는 게 이 어떤 그 국제 매파하고 어떤 북한의 강경파가 손발이 척척 맞아서 네. 이러니까 우리 중간에 우리 같이 어떤 그 조금 균형을 잡고 중도적으로 문제를 사실 그대로 보려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예, 이러니까 진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진보로 봐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 북한의 쏜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또 굉장히 유감스럽고 특히 이제 좀 한미합동 군산이 서서 이제 끝나가는 국면이니까 그 이후에 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남북한 양측 모두한테 필요한 시점에 이걸 쏘는 바람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하는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단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이미 탑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문턱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네. 북한이 이번 노동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과시하는 이런 어떤 그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하고 계신 말씀이 대화는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수차례 이렇게 계속 최근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화가 그런 건지, 대화가 단전됨으로써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일 텐데, 이번에 헤이그에 가셔서 하신 말씀을 쭉 한번 복귀해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한국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더 어려운 위치를 상황을 좀 자초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어떤 동북아에서 확산되는 군사주의 내지는 어떤 국가주의 또는 어떤 세력 균형과 동맹의 담론으로 결국은 이 동아시아가 회귀하는 어떤 흐름이 분명히 지금 유감스럽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신냉전적인 어떤 한반도 질서를 강요하게 된다면 통일 대박은커녕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대박이 아니라 쪽박.
그러면서 오히려 분단 체제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그 냉전식 기득권이 연장되는 어떤 이런 쪽박으로 가는 길을 강화하는 것이지. 네. 이게 어떻게 통일 대박이 되겠습니까? 이 지경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또 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과제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통일하고 네. 한쪽에서는 협력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가고 있는 흐름은 냉전이라면 네. 그러면 점점 멀어지고 또 중국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또 북한을 포용해야 되는. 네. 예, 지금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럴 만한 동기도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뭡니까? 강대국 정치입니다. 네. 예, 한반도 정치는 어떤 남과 북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협력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한 정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강대국 정치가 있고 한반도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좋은 결과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지금 정부의 굉장히 좀 현명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최대 지금 관건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그 노동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지금 변수로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 직후에 이건 유엔 안보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고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 이런 어떤 뭐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대단히 좀 악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의 어떤 그 한반도 문제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면 그걸 유엔 안보리를 가져가서 뭐 제재나 이제 규탄 성명을 채택을 하고 그럼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고 그러면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고 그러면 뭐 육지화되면 무산되거나 북한은 이제 핵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내거나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어떤 그 시간들이었는데 자칫 또 이제 북한의 그 로켓 아니면 그 노동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회부에 할 경우에 한반도 정세를 또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근데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육자 구도가 굉장히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만약에 한미 양국이 또 일본까지 가서해서 안보리 회부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 중국이 여기에 동의할 것이냐.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정면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러시아는 동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제 관전 포인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결국 시점인 것 거기서 같아요. 3대 3의 대결 구조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신냉전적인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묘안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그 단거리, 중거리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적이 없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럼 그 나라 주권이죠.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거기는 이제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거리든 중거리든 관계없이 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관례상 예, 이건 이제 주로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 삼은 거는 장거리 미사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사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수준에서 끝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포인트네.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지금 그 4월 하순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순방에 나설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시점에 지금 미국은 한미일 MD 같이 하자 이렇게 네. 지금 나온 거고 이제 그 북한은 거기에 이제 마치 이제 그 밥을 떠서 먹여주듯이 노동미사를 발사한 이런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여간의 어떤 이제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좀 이게 주목해야 될 이런 어떤 흐름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뭐 지금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좀 짚어봤는데요. 네. 그 편집장님 뭐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일부 방송이 한 5, 6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그 디펜스 21 플러스 4월호를 보니까 네.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동북아 국가들이 다 군사 변환, 어떤 군사 혁신을 하고 있죠. 중국 군구는 이제 7개 군구가 5개 군구로 줄어들고 있고요. 네. 일본은 이제 육상자위대가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규모는 줄이면서
첨단화되는 어떤 현대 전쟁을 추종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량 전쟁으로 많이 죽고 많이 죽이는 이런 식의 어떤 재래식 전쟁은 또 그만하자는 긍정적인 의미도 사실은 있어요. 네. 이 군사 혁신이라는 거에는. 그런데 이 우리 박근혜 정부는 특히 우리 군의 어떤 그 구조 개혁이라면 아무래도 지상군 전력 육군의 어떤 부대를 개편해서 인력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역대 대통령들의 한결같은 어떤 지향점이었는데 네.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개혁을 다 다음 정부로 미루고 네네. 결국은 이런 현행 부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연기하면 앞으로 2018년이나 2020년쯤 되면 18세 연령 인구가 지금보다 30%가 줄어듭니다. 아, 30%나 줄어듭니까? 30% 이상 줄어요. 네. 예, 누가 군대 갑니까? 어떻게 그 대부대를 유지합니까? 네. 아, 그러면 뭐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에서 용병이라도 데리고 온다든가, 네. 아프리카와 어디에서 흑인 용병이라도 데리고 온다는 보안 계획이 있든가, 네. 뭐 개혁일을 하든지, 네. 아니면 용병을 데리고 오든지, 뭐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겠다 이러면 다음 정부가 한꺼번에 그 병력을 다 줄여야 돼요. 네. 그건 재앙이에요. 그렇죠. 지금 개혁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으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줄입니까? 그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에 걸맞는 뭔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전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나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다음 정부에 한대요. 네. 개혁을 한다고는 했어요. 네. 근데 언제 하냐? 네. 다음 정부에. 다음 정부에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국방에 관심이 없는 정부는 내가 처음 봤어. 이렇게 안보 의식이 없고 네. 안보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난 보다 처음 봤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보다 좀 더 심한 건가요? 더 심하죠. 그 사람은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네. 지금 뭐 박근혜 정부 가고 싶어도 못 갔지. 네. 뭐 여성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왜 보수 정부는 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 겁니까? 대통령들이. 네. 다 남의 일이요. 자기 일이 아니고. 이게 열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을 보니까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더만요. 국방비를 연평균 8.7%도 높여달라. 예. 그건 그러니까 국방부 얘기고.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달라. 예. 예. 이게 개혁인지 계약인지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진짜 안보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 순서에선 우리 김영덕 한반도 평화 번영 연구소의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간첩 조작 사건 이런 문제들을 탈북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달아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